네, 안녕하세요. AWS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최호영입니다. 오늘은 앞서 소개해 주신 대로 아마존 EKS 기반의 클라우드 최적화와 생성형 AI 혁신 전략이라는 주제로 샌드버드의 김진세님과 함께 40분 동안 여러분들께 모범 사례를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목차 말씀드리고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략 20분 정도 아마존 EKS의 최적화를 위한 모범 사례들을 좀 전달을 드릴 거고요. 이어서 EKS 모범 사례들을 잘 적용하셔서 비용 최적화와 또 운영 최적화를 이뤄내신 샌드버드의 사례를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샌드버드는 뒤에서도 소개를 해주시겠지만 12개의 리전과 80여 개의 클러스터 그리고 10만 개 이상의 파드를 현재 운영 중이신 소중한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틀간 지겹게 들으셨겠지만 생성형 AI에 대해서 EKS는 어떤 전략들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5분 정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KS에 대한 모범 사례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동안 EKS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는 저희가 GitHub IO를 통해서 문서를 전달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실제 아마존 공식 다큐멘테이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아마존의 EKS 모범 사례라는 것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를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40분 동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이 시간이 끝난 이후에 언제든지 웹사이트에서 이 화이트 페이퍼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검색해서 보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서 이 세션에 참석을 하셨다라고 하면 대부분은 아마 쿠버네티스를 사용을 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입하시려고 검토 중이신 고객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쿠버네티스는 분명히 장점들이 굉장히 많은 아키텍처이자 컨셉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쓰시게 되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쓰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굉장히 워크로드를 유연하게 배포하실 수 있다는 거죠. 즉 민첩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오토 스케일을 하시기가 굉장히 편하고요. 또 트래픽을 분산하기 굉장히 좋은 컨셉들을 갖추고 있고 계속 확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유 때문에 많이 하실 거예요. 특정 플랫폼의 디펜던시, 즉 종속성을 버리고 오픈소스 기반의 굉장히 큰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는 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EKS를 또 완전 관리형 형태로 아마 많이 검토해서 쓰고 계시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플랫폼으로 선택을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일이 교과서적으로 되지는 않죠. 이론적으로 되지는 않죠. 아마 EKS를 도입하시고 쿠버네티스를 온프렘에 올리시고 다양한 플랫폼에 올리시게 되면 점차 프로덕션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큰 고민들 몇 가지를 안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워크로드가 커지면 커질수록 설계가 복잡해지고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겪으시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복잡해진다는 얘기는 가시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가시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비용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러닝 커브뿐만 아니라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허들들이 발생하게 되죠. AWS는 지난 몇 년 동안 이러한 이야기들을 고객분들한테 굉장히 많은 피드백을 받고 그래서 모범 사례라고 하는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모범 사례에는 6가지 핵심 필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보안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오토 스케일에 대한 부분, 세 번째는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 들어있고요. 네 번째는 네트워킹에 대한 부분, 다섯 번째는 확정성에 대한 부분,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여러분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비용 최적화에 대한 부분. 이렇게 6개 필러들이 여러분들이 아마존 EKS를 효과적으로 디자인하고 운영하고 설계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필러부터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 6개 필러들은 여러 가지로 트레이드오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보안입니다. 보안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층적으로 접근하라는 것을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티어링이나 레이어나 계층이라는 용어들을 사용을 할까요? 예. 쿠버네티스는 가상화된 플랫폼 위에서 다시 추상화된 형태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운영하시던 보안 플러스
추상화된 레이어에 대한 보안도 고민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다각도로 보안에 대한 컨셉들을 가져가셔야 돼요. 예를 들면 쿠버네티스는 세 가지의 플랫폼으로 요약이 돼요. 첫 번째는 제어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부가 있고요. 세 번째는 사용자가 액세스할 수 있는 사용자부가 있습니다. 특히 제어부하고 사용자부에 있어서 보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나 접근할 수 없게끔 만들고 프라이빗하게 만드시고요. 또 거꾸로 쿠버네티스의 리소스들이 AWS 리소스에 접근할 때는 파드 아이덴티티나 또는 IRSA 같은 보안을 꼭 적용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AWS 리소스를 마찬가지로 안전하게 보호하실 수 있죠. 그리고 네트워크나 인프라 플랫폼에 대한 보안도 강력하게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AWS의 리소스를 많이 쓰고 계시면 대부분 나클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보안과 또 시큐리티 그룹을 많이 쓰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쿠버네티스 안에서도 네트워크 폴리시나 파드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큐리티 그룹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꼭 지키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오브젝트라고 하는 가장 최소의 단위인 파드에 대한 보안들도 적극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런타임 보안이라든지 또는 이미지에 대한 보안들도 검토를 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각도로 보안을 설계를 하시지만 모니터링과 탐지 그리고 대응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딘 로그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활성화하시고요. 가드 듀티를 통해서 런타임에 대해서 권한 레벨이 상승되고 있는지 불필요하게 액세스하고 있는지를 탐지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워크로드에 대한 확장 방식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워크로드의 확장 방식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EC2 같은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오토 스케일 그룹을 생각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추상적 계층이라고 아까 제가 쿠버네티스 말씀드렸는데 EC2 위에는 실제 파드라고 하는 워크로드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 안에서도 오토 스케일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이 케이스를 쓰고 계신다라고 하면 가장 많이 쓰시는 방식이 바로 HPA가 될 겁니다. HPA는 H에서 의미를 하듯 호리지널하게, 즉 수평적으로 스케일 아웃을 시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스케일 인도 시키고요. 마치 오토 스케일 그룹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그래서 특정 매트릭을 보고 있다가 CPU에 대한 사용률이 높게 되면 스케일 아웃을 하게 되는 과정들을 HPA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직적으로도 리소스를 올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VPA라고 하죠. 근데 최근에는 이걸 넘어서서 이벤트 드리븐하게 매트릭을 보고 또는 어떤 액션들을 보고 동작을 시키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프카에 대한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SQS 메시지일 수도 있고요. 또 레디스에 대한 큐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더 나가서 가장 많이 쓰시는 시간이나 날짜 특정 시간대에서 바로 이벤트를 받고 사전적으로 HPA를 동작시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파드를 아무리 늘린다고 해도 이것을 담고 있는 그릇, 즉 EC2와 같은 데이터 플레인에 어떤 확장 방식을 쓰냐에 따라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민첩성 있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실 수 있는 게 아마도 가장 많이 쓰고 계시는 오토 스케일 그룹이 될 거고요. 그 안에서 바로 카스라고 하는 실제 데몬셋 형태로 올라가게 되는 카스라고 하는 형태를 사용하시게 될 거예요. 카스는 만약에 HPA로 확장을 하시게 되면은 무한정으로 확장할 수 없기 때문에 EC2가 실제 오토 스케일 그룹에 걸려 있는 맥스 리밋에 딱 걸리게 되겠죠. 그러면 더 이상 파드는 확장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럼 파드가 펜딩 상태가 걸리게 되고요. 더 이상 워크로드는 확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쿠버네티스에서는 바로 이 카스라고 하는 파드 형태의 컨트롤 플레인을 올려서 실제 AWS의 리소스를 건드려서 오토스케일 그룹 안에서 디자이어드의 값을 변경을 시켜서 강제로 EC2를 확장하는 방식을 씁니다. 이게 아마도 현재 가장 많이 쓰고 계시는 방식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 몇 가지 정도를 고려해서 쓰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능이나 확장성 측면에서 보실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혹시나 파드에 대한 설계를 과도하게 설계하지 않았는지 이걸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노드 그룹 형태로
그룹을 묶어서 쓰실 텐데 불필요하게 잘게 쪼개서 노드 그룹을 만드시게 되면 아무래도 계산하는 과정이나 또는 API 콜들이 많이 생기게 되기 때문에 API 스로틀링이 걸릴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노드 그룹스를 많이 만드시는 것보다는 노드 그룹스들은 좀 적게 만드시는 것이 칼큘레이트 하는 것도 빠르고요. API 콜에 대한 부분도 경감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토스케일 그룹과 이 카스를 연동을 시키실 때 또 하나의 고민하실 부분 중에 하나가 비용이나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뒤에서 나오는 스팟을 활용하는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반대로 이야기해서 대규모 서비스가 미리 발생할 것 같다라고 하면 오버 프로비저닝을 공격적으로 해서 우리에 대한 프로덕션 서비스들을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앞서서는 제가 이제 카스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동안 카스를 굉장히 많이 쓰셨겠지만 카스에 대해서 불편한 점들도 많이 호소를 하셨어요. 예를 들면 카스는 오토스케일 그룹에 대한 디펜던시를 가져가기 때문에 무언가 공격적으로 스케일 아웃을 시키고 스케일 인을 시킬 때 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펜터는 기존의 카스에서 사용하는 오토스케일 그룹이 없이도 노드를 직접 프로비저닝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오른쪽 구조도에서 보시면은 펜딩 상태의 파드를 감지하면 바로 EC2 API 콜을 해서 직접 EC2를 띄워버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이 카펜터의 버전은 0.3이나 0.2 버전에 머물렀지만 최근 들어서 이 버전은 1.4까지 업그레이드 되면서 아마존이 좀 더 적극적이고 또 안정적인 버전들을 공급하고 더 풍부한 피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고객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셨고요. 뒤에서 소개해드리는 썬더버드의 사례 같은 경우에도 카펜터를 공격적으로 사용하고 계신 고객 중에 한 군데입니다. 카펜터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굉장히 유연한 스케줄링 그리고 운영을 단순화시키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토스케일 그룹을 쓰지를 않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공격적으로 스케일 인을 시키실 수도 있고요. 또 노드가 뜨는 시간들을 굉장히 빠르게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EC2 콜을 직접 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비용 최적화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스팟을 사용한다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앞서 소개해드린 여러 홉들과 프로세스 때문에 스팟을 쓰기가 만만치가 않죠. 하지만 카펜터에는 여러 가지 로직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팟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뒤에서 소개해드린 노드풀하고 폴백 기능들을 사용하시게 되면 빠르게 스팟에 대한 장점과 단점들을 혼합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앞서서 제가 오토 스케일링 기법에 대해서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워크로드 레벨에서 확장하는 방법 그리고 데이터 플레인 레벨에서 카스 또는 카펜터를 통해서 확장하는 방법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당연히 신뢰성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뢰성에 대한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고요. 즉 파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컨트롤 플레인, 흔히 말하는 클러스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부에 해당이 됩니다. 앞서서 어플리케이션이나 데이터부는 가용성 측면에서 오토스케일 그룹이나 또 멀티에이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드렸습니다만은 갑자기 제어부를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API 스로틀링이나 컨트롤 플레인에서 이상이 있는지를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뢰성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API 서버에 대한 지표를 수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EKS 클러스터 버전들을 업그레이드 하시게 되면은 클러스터 대시보드 안에 API 지표를 보실 수 있는 대시보드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API에 대한 로깅들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게 되면 실제 우리 클러스터의 건강성들을 조금 더 빠르게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네트워킹에 대한 모범 사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케이스를 운영을 하시다 보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보안과 바로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가시성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운영하실 때 이 네트워크 플로우가 어떻게 동작하고 트래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러닝 커브가 있더라도 실제 네트워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한 번쯤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EKS에서 네트워크의 핵심은 바로 VPC CNI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쿠버네티스의 네트워크 플러그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VPC CNI는 파드에 배포되는 IP 전체를 관리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치 EC2나 온프렘에서 DHCP 서버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풍부한 피처들이 포함이 되고요. 안정성에 대한 기능들도 계속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쿠버네티스를 업그레이드 하실 때 마찬가지로 호환성을 체크를 해서 VPC CNI도 꼭 업그레이드 하실 것을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그레이드 하시다 보면은 이런 플러그인들 업그레이드 하시는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핵심적인 플러그인들은 아마존 EKS에서 제공해드리는 애드온을 통해서 만약에 연결을 해서 붙이시게 되면은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또는 기타 다른 기능들을 추가를 하실 때 훨씬 더 유연하게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로드 밸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쿠버네티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서비스에 해당이 되고요. 아마존 레벨에서 AWS 클라우드 플랫폼 레벨에서 보면 ELB에 해당이 됩니다. 즉 NLB나 ALB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쿠버네티스가 즉 EKS 플랫폼 레벨에서 AWS를 바라볼 때는 마찬가지로 컨트롤러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걸 보통 일반적으로 인그레스 컨트롤러, AWS에서는 LBC라고 해서 로드 밸런서 컨트롤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LBC를 만들게 되면은 만약에 디플로이먼트를 통해서 서비스를 배포를 할 때 타겟 그룹을 정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드 포트를 지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파드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IP를 타겟으로 잡으실 수도 있어요. 저는 또 모범사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드리는 바 중에 하나는 바로 IP로 타겟을 잡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성능적인 부분이나 레이턴시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게 가져가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접근하시는 것을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 설계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워크로드가 늘어날 때마다 데몬셋이나 기타 다른 파드들이 올라가게 되면서 IP 자원을 급격하게 소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개 정도의 고민을 해보실 것을 권고를 드려요. 첫 번째는 IPv6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커스텀 네트워크를 할당을 해서 기존의 VPC에서 사이더 주소 이외에 추가적으로 IP 어드레스를 쉽게 할당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도 고민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코어 DNS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권장을 드려요. 여기에서는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 코어 DNS는 쉽게 생각하시면 아마존의 루트 53과 같은 역할을 쿠버네티스 안에서 동작을 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액션이 동작을 할 때 코어 DNS가 개입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코어 DNS와 연관된 패켓, 초당 패켓 숫자라든지 또는 이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레이턴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장애가 발생하거나 예기치 못한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코어 DNS가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튜닝하는 방법들을 꼭 고려하실 것을 적극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쿠버네티스 내부에서 기본적인 코베 프록시를 쓰고 계신다라고 하면 아마존 EKS 같은 경우에는 IP 테이블스라는 것들을 사용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IP 테이블스는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 안에 있는 EC2 노드에 리눅스에 있는 IP 테이블 자원을 쓰게 되기 때문에 리소스에 대한 부하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클러스터가 한 개의 클러스터 또는 2개의 클러스터를 쓰는데 클러스터 안에 많은 워크로드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튜닝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IPVS를 쓰실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확장성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 부분은 짧게만 소개를 드릴 텐데 오토스케일 부분이나 네트워킹 부분에 대한 부분도 오버래핑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짧게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특히 클러스터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앞서 제가 코어 DNS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코어 DNS는 N- 아마 디폴트로 5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불필요하게 DNS 쿼리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워크로드의 특성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5보다는
수정을 하셔서 엔닷을 2 정도로 수정을 하시게 되면 한 60% 정도에 대한 코어 DNS 부하를 경감을 시키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EKS 서비스를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궁금하신 비용 최적화에 대한 부분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비용 최적화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카펜터를 아까 소개를 드렸는데 카펜터는 기본적으로 컨솔리데이션이라는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EC2 안에 분산되어 있는 파드들을 지금처럼 50%, 30% 이렇게 워크로드를 쓰는 게 아니라 특정 EC2들에 몰아서 불필요하게 EC2에 있는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말 그대로 합쳐지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시면 불필요하게 EC2에서 낭비되는 리소스를 줄이실 수가 있겠죠. 또 EKS 안에서 로그 최적화라든지 또는 매트릭 필터들을 통해서 불필요하게 클라우드 와치에 매트릭들이 가지 않게끔 설계하시는 것도 비용 최적화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측면에서도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뒤에서 사례에서도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IPv6 같은 것들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전체를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보시는 토폴로지에서 오른쪽에 보시면 나트 게이트웨이를 통과하지 않는 워크로드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만약에 AWS 바깥에 데이터 레이크를 쓰시거나 외부의 데이터 리소스를 뭔가 당겨서 쓰실 때는 반드시 나트 게이트를 쓰시기 마련인데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외부 자원에서 IPv6를 지원한다라고 하면 보시는 슬라이드 그림처럼 설계를 하시게 되면 비용에 대한 리소스를 꽤나 많이 절약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뒤에 샌드버드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아마존 EKS의 주요 모범 사례들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확장성이나 비용에 대한 부분, 또 보안에 대한 부분, 또 신뢰성에 대한 부분 쭉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이런 모범 사례들을 제가 전달드린 내용 외에 실제로 적용을 해서 큰 성과를 이뤄낸 고객 사례를 한번 공유를 드릴 텐데요. 바로 글로벌 인앱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샌드버드의 이야기들입니다. 샌드버드는 앞서 소개해드린 EKS 기반으로 해서 클라우드 인프라를 M 모더나이제이션으로 완전히 전환을 하셨고요. 비용 최적화를 이루신 이후에 이 혁신에 대한 비용들을 생성형 AI로 비즈니스로 연결하신 훌륭한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운영과 비용 최적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잘 잡았는지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샌드버드의 SRE로 근무하고 계신 김진세님을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샌드버드 코어 플랫폼 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진세입니다. 먼저 저희 샌드버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저희 샌드버드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인지 간략하게 설명드려야 합니다. 저희 샌드버드는 글로벌 고객 대상으로 채팅, 음성, 영상 통화, 메시징 기능을 제공하는 인앱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고요. 최근에는 다양한 기업의 니즈에 맞춰 맞춤형 AI 에이전트 플랫폼까지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11개 AWS 리전, 80개 이상의 EKS 클러스터, 그리고 1,500개 이상의 노드를 운영 중이고요. 모든 인프라는 EKS 기반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저희가 어떻게 EKS를 활용해 비용을 절감하고 확장성과 AI 대응력을 높여왔는지 그 여정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EKS 구조로 전환하게 된 계기는 기존 구조에서 비용과 민첩성 모두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왼쪽이 기존 구조인데요. 당시는 EC2와 RDS 중심으로 구성돼 있었고 무엇보다 확장성 중심의 설계였습니다. X86 기반의 인스턴스를 온디맨드와 스팟으로 혼합해 사용하긴 했지만 실제로 온디맨드 비중이 높았고 효율보다는 안정성과 확장성 중심의 설계였습니다. 또 하나 큰 부담이 됐던 거는 리전 간 그리고 에이지 간 트래픽 비용이었습니다. 가용성 확보를 위해 리소스를 크로스 에이지에 분산했지만 그만큼 데이터 전송 비용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점진적으로 구조를 전환했는데요. 우선 EKS 기반으로 현대화해서 관리 비용은 줄이고 민첩성을 확보했고 그라비톤 기반의 인스턴스를 적극 도입하면서 스팟 인스턴스 비율도 적극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로컬 에이지 구조를 통해 크로스 에이지 전송 비용을 줄이고 에이지 내 통신을 우선 전략으로 글로벌 아키텍처 최적화를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투비 구조로 전환하면서 비용 효율성, 운영 유연성, 그리고 확장성까지 저희가 목표로 한 꼴들을 모두 이뤄낼 수 있었는데요. EKS를
를 사용하면서 가장 저희가 비용 최적화를 하기 위해 공들였던 부분이 바로 이 노드풀 전략입니다. 저희는 크게 6가지 타입의 노드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각 노드풀은 특성에 맞게 설정이 각자 다르게 구현되어 있습니다. 비용 전략의 핵심은 바로 온디맨드와 스팟 노드풀인데요. 이 전략의 차별점은 바로 폴백 노드풀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폴백 노드풀과 일반 노드풀이 하나의 세트처럼 구성돼서 이제 운영이 되지만 일반적인 노드풀은 가장 최신 세대 인스턴스만 사용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 대비 가장 좋은 최신 세대를 사용할 수 있지만 특성상 물량 부족이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를 폴백 노드풀이 보완해 줍니다. 폴백 노드풀을 운영하면서 이전 세대 노드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서비스 안정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저희는 좋은 가격으로 인스턴스 세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스테이블 노드풀 또한 저희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문제 중 하나였는데요. 서비스 특성상 상시적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서비스가 노드의 롤링이나 팟의 재배치로 인해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전에는 카펜터에서 팟을 축출하지 못하는 설정을 넣어서 이걸 예방했는데 이 경우 노드가 종료돼야 되는 시점에도 팟이 죽지 않아 노드를 점유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스테이블 노드풀이라는 별도로 생성했고 이런 서비스들만 모아놔 결과적으로 팟이 종료되는 시점에 노드를 붙잡고 있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샌드버드는 크로스 에이지 트래픽을 줄이는 것이 지난 1년간 가장 중요한 전략 중 하나였는데요. 이를 위해 저희가 선택한 접근은 단순히 트래픽을 줄이는 걸 넘어서 팟 배치 자체를 에이지에 고정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각 애플리케이션 파드가 노드에 위치한 에이지에 고정되어서 트래픽이 항상 같은 에이지 안에서 처리되도록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애플리케이션이 DB나 데이터베이스나 일라스틱 캐시 같은 데이터 서비스와 통신할 때 크로스 에이지를 거치지 않게 되고 전송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구조는 단순히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트래픽 경로가 짧아지기 때문에 네트워크 지원도 줄여주고 결과적으로는 서비스 응답성도 향상되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 전략은 AWS와 지난 3개월 동안 함께했던 웰 아키텍처 딥 다이브 프로그램을 통해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는 RDS와 엘라스틱 캐시 같은 데이터 서비스도 로컬 에이지 통신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과 진단을 수립한 상태입니다. 또한 NLB와 이스티오 게이트웨이를 연동해서 각 에이지에 배포된 게이트웨이로 트래픽이 직접 연결되도록 구성함으로써 인그레스 레벨에서도 크로스 에이지를 저희는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IPv6를 활용한 네트워크 비용 절감 사례에 대한 내용도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나트 게이트웨이 비용이 고민이신 분들께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전략인데요. 이그레스 온리 IGW의 가장 큰 장점은 나트 게이트웨이와 달리 시간당 비용이나 데이터 처리 요금이 없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나트 게이트를 사용한다면 시간당 비용이나 데이터 처리 요금, 전송 요금을 지불해야 했지만 이그레스 온리 IGW는 데이터 전송 요금만 지불하면 되므로 나트 게이트웨이를 사용할 때보다 낮은 비용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IPv6 트래픽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제약 조건이 있는데요. 저희는 주요 EKS 노드에 대해 IPv4, IPv6 듀얼 스택을 구성하고 있었고 필요에 따라 호스트 네트워크 모드를 설정해 IP 충돌 없이도 확장성 있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IPv6 아웃바운드 트래픽을 전환하면서 나트 게이트웨이를 우회하게 만들었고 이 구조는 외부의 데이터 레이크로 전송되는 데이터나 학습용 AI 워크로드 트래픽까지도 효율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저희가 대규모 트래픽을 최초로 IPv6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이그레스 온리 IGW를 적용한 사례라고 AWS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샌드버드가 실제 겪었던 EKS 네트워크 확장 한계와 API 레인 리밋 이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십 개의 EKS를 운영하면은 IP 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 또한 서비스가 확장되면서 IP 부족에 대한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한 방법이 바로 VPC 세컨더리 사이더인데요. 기존 VPC 사이더 외에 다른 대역의 사이더를 추가하여 노드의 확장성을 확보했습니다. IP가 부족할 때는 노드 사이즈에 맞게 가능한 빈패킹을 하려고 좀 더 큰 리소스를 팟에 할당했었는데 IP가 세컨더리 사이더 도입 후 IP 부족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 리소스를 좀 더 세밀하게 팟에 할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가 부딪혔던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EC2 API 리밋입니다. 세컨더리 사이더 IP 모드일 경우 ENI의 IP가 부족할 시 추가적으로 요청하게 되면은 AWS 내에서 EC2 API가 호출되게 됩니다. 근데 이 요청이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발생하게 되면은 레인 리밋에 걸리게 되고 스케일 되어야 되는 서비스에서 IP를 할당받지 못해 팟이 못 뜨는 증상이 발생했는데요.
저희는 이 문제를 프리픽스 어사인먼트를 모드를 적용 후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 프리픽스 어사인먼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28비트로 ENI의 IP가 할당되게 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스케일링이 발생하더라도 이미 할당된 IP가 충분하고 추가적으로 요청하게 되면은 필요한 만큼만 추가되던 IP 모드와 달리 한 번에 28비트씩 추가되기 때문에 API 레일 리밋에서도 저희는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네, 샌드버드는 글로벌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니 여러 리전에 걸쳐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리전 간 트래픽도 많고 특히 로그나 메트릭 데이터 같은 옵저버빌리티 트래픽이 각 리전에 따로 저장되면서 관리 복잡성과 전송 비용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전략이 바로 크로스 리전 프라이빗 링크인데요. 크로스 이 기능은 AWS에 비교적 최근에 출시됐고 샌드버드는 이 기능 발표 후 바로 적용해서 기술 부채를 빠르게 해소했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미국 리전이나 유럽 리전 총 10개 이상의 리전에서 생성되는 주요 데이터를 서울 리전으로 통합 전송하도록 만들었고 그 전송 경로를 크로스 리전 프라이빗 링크로 구성해 보안성과 성능을 확보하면서도 인터 리전 트래픽 비용을 최소화했습니다. 특히 기존의 S3나 클라우드워치 로그스와 같은 퍼블릭 엔드포인트 기반의 구조보다 프라이빗 링크 기반이기 때문에 VPC 내에서 전용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는 곧 보안성이 향상되고 네트워크 전송 비용도 절감하게 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는 옵저버빌리티 통합 외에도 향후 모델 학습 데이터나 백업 트래픽도 이 구조를 기반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확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비용 최적화 전략에서 글로벌 EKS 운영 시 자주 간과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ECR 비용인데요. 저희의 경우 하나의 오리진 리전에서 각 이미지를 사전에 다른 AWS 리전에 복제해두는 방식을 썼습니다. 이게 보기에는 안정적일 수 있지만 문제는 사용되지 않는 리전에도 이미지가 복제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복제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저장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ECR을 푸시하는 경우 크로스 리전 네트워크 비용이 발생하고요. 이 문제를 해결한 게 바로 ECR 풀스루 캐시입니다. 오리진 리전은 그대로 유지하고 이미지를 실제 사용하는 리전에서만 캐싱하도록 구성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떤 리전에서 필요한 이미지를 처음 사용할 때 오리진에서 한번 가져가고 이후에는 해당 리전에 캐시되어 계속 사용되게 됩니다. 필요한 이미지만 캐싱하게 되니 불필요한 이미지 저장이 사라지고 전체적인 운영이 단순해져 ECR 구조 자체도 저희가 글로벌에 깔끔하게 운영할 수 있었는데요. 저희 샌드버드는 이 기능을 도입 후 약 70% 이상의 ECR 관련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또한 풀 속도나 안정성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었고요. 이 전략은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는 MLOps 환경이나 멀티 리전 배포 구조를 가진 팀에게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전략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릴 전략은 EKS 오딘 로그 저장 방식 변경을 통한 운영 비용 절감 사례입니다. 특히 클러스터 수가 많거나 API 호출량이 많은 환경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로고 비용이 꽤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모든 로고를 클라우드워치 로고스로 전송 저장했는데요. 이 방식은 푼 로고 이벤트마다 그 가금이 발생을 합니다. 초기에는 문제가 되진 않지만 클러스터 수와 워크로드 수가 증가하면서 이 비용은 선형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오딘 로고 저장소를 클라우드워치에서 S3로 전환했습니다. API 서버에 생성된 오딘 로고가 이제는 클라우드워치를 거치지 않고 직접 S3에 저장되도록 구성된 건데요. 이 덕분에 풀로그 이벤트 자체의 호출 자체가 사라지면서 관련된 비용이 대부분 없어졌습니다. API 서버에서 웹훅을 이용해 로고를 전송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2024년 6월쯤 해당 전략을 적용한 이후 로고 저장 비용이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딘 로그의 보존이나 검색 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 대비 약 90%에 가까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건데요. 이 방식은 운영하는 클러스터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네, 지금까지 샌드버드가 EKS 기반으로 어떻게 클라우드 인프라를 최적화하고 비용과 운영 측면에서 혁신을 이뤄냈는지 공유를 드렸는데요. 이 슬라이드는 지난 1년간의 여정을 요약한 결과입니다. 우선 RDS vCPU당 0.11달러, EC2 vCPU당 0.02달러로 업계 최저 수준의 RDS 및 EC2 비용을 달성했습니다. 오늘 앞서 발표회 시 우영희 코멘터로는 자원 최적화가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가격만 낮춘 게 아니라 그라비톤 기반의 아키텍처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운영 효율성과 성능을 함께 가져간 결과입니다. 또한 EC2, ECS, 람다와 같은 여러 서비스에 나눠지던 워크로드를 불과 1년 만에 99% 이상 EKS로 전환하면서 플랫폼 통합도 동시에 이뤄냈고요.
이로 인해 카펜터 기반의 유연한 스케일링, 통합된 모니터링 구조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결국 기술 기반의 비용 최적화가 생성형 AI라는 새로운 투자 여력을 만들어줬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제 샌드버드는 비용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자원을 혁신과 차별된 고객 경험을 만드는 데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지난 1년간 이뤄낸 클라우드 전환과 최적화 여정에 대해 공유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샌드버드가 어떤 방향으로 기술 전략을 확장해 나갈 계획인지 말씀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은 AI 경쟁력 확보입니다. AWS의 다양한 AI ML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서 맞춤형 AI 에이전트 플랫폼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정을 통해 고객 앱 내 소통을 더 개인화하고 다양한 니즈에 맞춰 강력한 AI 에이전트 플랫폼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가운데는 인프라 측면인데요. AWS와 함께 셀 아키텍처 기반의 구조로 단순화된 구조를 갖추고 크로스 에이지 전송 비용을 줄이면서 여러 AWS 리전에 빠르게 배포 가능한 구조를 계속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EKS 운영 비용 최적화입니다. 클러스터 업그레이드는 자동화하고 매트릭 기반으로 리소스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면서 네트워크 레벨에서도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충족시키는 운영 체계의 완성도를 계속 높이고 있는데요. 샌드버드의 기술 전략은 결국은 비용을 줄이기 위한 최적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AI 서비스로 확장해 나가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샌드버드의 여정을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샌드버드 고객하고는 제가 3개월 정도 이 프로젝트를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혁신은 제약을 만들고 결핍은 인내를 만든다. 예. 보통은 우리가 회사에서 비용을 줄이려고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돌이켜보면 특히 클라우드에서 혁신은 대부분 비용 제약에서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 비용의 제약을 가지고 기술을 혁신한 고객들이 대부분 기술 부채를 빠르게 줄입니다. 예. 단순히 비용만 줄이고 인스턴스나 또는 리소스를 내린다고 해서 사실 기술 부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 비용의 제약이 올 때 사실은 우리는 혁신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 샌드버드와 함께 이 사례를 좀 공유를 드리고 싶었고요. 다시 한번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3분 정도 또 생성형 AI 이야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EKS 일반적인 워크로드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EKS에 대한 러닝 커브를 넘어서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하고 계신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오픈 소스 기반으로 ML 플랫폼이나 AI 플랫폼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시는 아키텍처처럼 모델 프레임워크를 EKS 위에 올리시기도 하고요. 또 모델 레지스트리나 또는 모델 실험에 대한 부분들, 또 디플로이나 또는 트레이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배포나 서빙에 대한 부분까지 앞서 소개해드린 모범 사례를 통해서 EKS 플랫폼들의 오픈소스를 올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피처 스토어나 또 스토리지 레이어 쪽에 기본 AWS가 가지고 있는 EBS, 또 EFS, 또 S3나 또 FSX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연결해서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계세요. 특히 이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추론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아마존은 기본적으로 다양한 플랫폼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레고 블럭 같은 형태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풀 매니지드 기반의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 큐라든지 또 베드락, 또 세이지메이커를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아마 사용하시다 보면 조금 더 커스터마이징하고 세밀화된 구성들을 하시길 원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셀프 매니지드 생성형 AI를 적용하셔야 될 텐데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EKS 기반의 이런 OSS 플랫폼들을 올리시게 되면 LLM 추론에 대한 배포들이나 또는 이 추론을 위한 인프라들을 효과적으로 구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GPU를 쓰시든 일반적인 GPU죠. 또는 AWS가 제공해드리는 커스텀 기반의 고성능 AI 칩을 쓰시든 아마존 EKS는 이런 부분들을 모두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AI ML을 위한 플랫폼 형태로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미 EKS에 대한 러닝 커브를 넘어선 단계라고 하시면 적극적으로 이런 아키텍처도 검토해 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맺은 말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세션을 통해서 아마존 EKS가 예전하고는 훨씬 다르게 단순히 컨테이너 플랫폼으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비용 최적화나 또 운영에 대한 효율, 그리고 생성형 AI까지 담을 수 있는 현대적 인프라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안에는 앞서 소개해드린 모범 사례 6가지에 대한 필라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적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EKS를 단순히 그냥 쓰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좀 더 스마트하게 쓰시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플랫폼으로 잘 만들어 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그 여정에서 AWS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